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극적 화해가 성사되었지만 이번 봉합이 윤 후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중곤 교수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그동안 지지율이 쭉 빠졌는데 과연 실지 회복의 전기가 될지, 어쨌든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이 문제가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을 친 것 아니냐. 그래서 내주부터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반등세로 그런 돌아설지가 관심사고 그런 긍정적인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홍준표 의원, 지난 경선 때 아주 세게 붙었죠. 그 이후로 홍준표 의원이 거의 경선 불복에 가까운 얘기들을 SNS라든가 또 자신의 뭐 청년의 뜰인가요? 청문 홍답 그런 프로그램에서 쏟아내면서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과 내주에 회동 일정도 조율하는 등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원팀이랄까 손을 잡는 모양새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빠졌던 요인이 바로 이를테면 김종인,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소되면 거기는 반등은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래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하는데 여러 차례 이제 바닥을 쳤으면 있죠. 올라가는 길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만 이게 반등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제 그게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김정인 문제는 해결했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도 외관상은 화해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민주당처럼 원팀을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팀 구성되겠죠. 그중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화합하는 모습 또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국민들도 내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수 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손을 맞잡는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그 위기를 이제 말하자면 다 넘긴 셈이에요. 더 이상 무슨 지금 앞으로 후보 교체론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런 상황은 지났으니까 홍 의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돌아앉아서 목리를 부리느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의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모르지만은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간다든지 다음에 또 자기의 무슨 어떤 그런 기회를 얻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정치적인 여전히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협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왕 협조를 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떤 자기가 홍준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선거에 이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건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홍준표하고 회동에서 밥만 먹고 우리 잘합시다 해서는 뭐 하나의 이벤트, 퍼포먼스로 끝나는 거고 과연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쪽에는 홍준표한테 적극적인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경태, 그 가장 지난 경선 때 유일하게 국회의원으로서 다선으로서 가서 홍준표
후보 측에 좌장을 맡았던 사람을 직능본부장으로도 임명을 했고 지금 연초에 신년 인사를 겸해서 전화도 걸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했다 한다면은 앞으로 홍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유세를 다니는 거예요. 같이 전국을 같이 돌 때 우리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러면서 같이 다니는 건데 만약 지금 다시 뭐 홍준표 의원을 무슨 총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자는 명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구를 이제 슬림하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어떤 자리를 특별히 그런 무슨 예우하는 자리는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총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자리를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다만 홍준표 의원도 명분인 오히려 어떤 자리를 내가 얻는다 그거보다는 같이 정말 적극적으로 돕는다 윤석열과 같이 뛴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에서는 이제 과연 홍준표 의원이 앞으로 당신하고 같이 유세에 나서겠습니다. 이 답을 이제 그날 얻어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아마 홍준표 의원도 여기 와서 뭐 이제 또 새삼스럽게 나는 지금 이미 나 잘하고 있어. 난 지금도 돕고 있잖아. 뭐 더 이상 어떻게 이런 식의 자세는 이제 더 이상 그 고집을 피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왕 나설 바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일각에서는 뭐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이런 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적극적인 지지에 나선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라든가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인 부대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 보수의 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보수의 적장자고 마다들이다. 자기가 터줏대감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수의 어떤 맥을 이어온 사람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도와준다는 것은 보수가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지금 TK 쪽에서도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뭐 40.4%까지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TK도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의 그런 복귀랄까 선대위 지금도 뭐 대군가 거기에 선대위에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형식적으로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 한 거고 이 국민의힘 본부에 무슨 직책을 맡기에는 워낙 뭐 머리가 크신 분이니까 그러나 뭐 무슨 상임 고문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의 마음이 정말 이제 도와서 윤석열을 당선시켜야겠다. 그런 마음 자색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 참여하고 이런 식이 됐는데 거기는 참여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전체가 대동단결한다. 같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원팀을 만든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자면 이 홍준표 의원이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가서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그 일념으로 뛰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홍준표는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다. 그렇다면 중도 쪽 이쪽을 아우를 수 있는 또 그런 인물은 이제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뭐 홍준표 다 모시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렇죠. 참 전 의원이 왜 그런지는 제가 아직도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아마 그 중에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말하자면 구애를 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유승민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분위기가 떴을 때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은 그동안에는 좀 머뭇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같이 나서겠다 이런 각오만 가져준다면 여기도 말하자면 원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홍준표 또 유승민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원팀을 만들려면 지금 좀 더 서둘러서 바로 원팀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뭐 반등은 훨씬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홍준표 의원은 지난 경선 때 사실은 젊은 층이 열광적인 지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청년들이라는데 그게 바로 젊은 층의 그렇죠. 뭐 텃밭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의 본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꼰대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직설적인 화법이랄까 소탈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층한테는 딱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만약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이렇게 나설 경우 젊은 층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030도 좀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뭐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배가 좀 불렀던 거죠. 진작부터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그런 사람을 깨어나야 한다. 상고철이 아니라 식고철을 해서라도 집을 찾아가서 몇 차례 찾아가면 다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뭐 전화 한 번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아쉬운 사람이 셈을 파야죠.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보는데 뭐 늦게라도 차리면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갤럽 조사도 보면은 이재명 36, 윤석열 26, 안철수 15일 정도로 안철수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어제 조사한 JTBC 여론조사도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간에는 뭐 두 자릿수로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게 안철수는 1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안철수 문제는 다른 데서 뭐 다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선 당내 당 사람들부터 원팀을 이루고 그 바탕으로 안철수와의 단일화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 측근 정치라는 게 하나 좋은 거는 여하튼 그 힘을 모아서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측근 정치가 자칫하다가 바로 그런 식으로 밖으로 보는 눈을 좁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측근들은 또 뭐냐면 자기들이 모시는 그 후보에 그 사람 신기까지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거기서 이건 안 돼, 뭐 저 필요 없습니다. 뭐 없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쉽단 말이죠.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뭐 윤핵관이 있었든 없었든 실제로 그 존재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얕은 정리를 잘함으로써 윤 후보가 눈을 더 넓게 시야를 더 넓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이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한동안이지만 독주 체제를 보였던 거는 보니까 그런데 그 지지율이 스스로 지지율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생긴 차이였단 말이죠. 네.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윤 후보의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 세력의 부분이 점점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뭐 정권 교체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성향은 지금도 여전히 정권 안정론보다는 두 자릿수. JTBC 조사에서도 16.1%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은 매우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뭐 그 뜻은 물론 뭐 어떤 메시지를 단순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은 지금 떨어져 나간 2030 세대를 다시 되돌려 오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역점이 있는 것이죠. 그 이대남들이 아주 이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그래요. 네, 뭐 몇 시간 만에 5,000명, 몇천 명이 이렇게 댓글을 달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뭐 안 찍을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주 그랬다는데 이게 이제 이대남들이 다시 뭐냐면 이대남들의 그 섭섭했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아까 이제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보수의 뭐 적장자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모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이제는 뭐 보수 진보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주장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누가 더 답을 해주냐 이런 거거든. 그다음에 더 또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뭐 할아버지든 뭐 젊은 사람이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정말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럴 때 홍준표 의원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젊은이들의 이제 그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그걸 떠나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이쪽으로 시선을 이쪽으로 끌고 지지를 이쪽으로 끌 수 있느냐 보면 그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 윤 후보가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간다 이래 되면 충분히 희망은 있죠. 20대 2030이 민주당을 앞으로 뭐 그렇게 지지해 나갈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망은 별로 없고요. 뭐 민주당이야 문재인부터도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 최초에 그런 뭐 약속도 했었고 예. 민주당의 뭐 여성 의원들 주로 여성 운동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여성가족부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또 놓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슈를 주도해 나가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훨씬 더 뭐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가 논쟁의 대상이 되면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민주당은 애매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양성평등부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딱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신재 파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김한길 뭐 새시대 위원장 그만뒀습니다만 그분이 느닷없이 신재라는 사람을 들여와 가지고 이준석하고도 갈등을 빚었고 또 이대남들도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여가부 폐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과의 화해 어떤 결속 분위기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 뭐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늘 주장했던 거니까 특히 이제 이대남 주장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특히 극단적인 페미니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하고 했거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윤 후보가 당신 말이 맞다. 적어도 그 점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방향을 하나로 정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윤 후보 측이 이제 메시지를 분명히 하겠다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겠다 이거는 바람직하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 2030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20인가 이쪽에서는 안철수한테로 밀릴 정도로 3, 4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뭐 호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뭐 안철수가 다 1등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방향 설정을 이제 제대로 했다. 또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2030의 그 마음을 못 알아들었던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노력하겠다. 그걸 몇 차례 다짐을 했어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당사 6층 거기다가 이제 야전 침대를 놓고 3월 9일까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비상체제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6층이 바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던 그 방입니다. 예, 예. 아직은 야전 침대가 마련이 안 돼가지고 뭐 다음 주부터 들어갈 모양인데 사실은 그런 이준석 대표가 말로만 뭐 화해해서는 소용없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특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이준석하고 화해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표명을 하고 돌아선 사람들도 많아요. 또 저 사람이 말로 그랬다가 언제 또 럭비공이니까 또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 차라리 차제 그냥 끊어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또 당대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없죠. 일차적으로는. 또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지지세를 일정 부분 또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이 사람이 득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간표를 하는 데는 아주 선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안 되게 하는 데는. 그런데 문제는
그 야전 침대 이거 2012년에 김무성이가 했던 그 벤치마킹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과 김무성 간의 차이는 누가 더 절박감을 갖고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준석 그 대표도 여기에 내 정치 생명이 걸렸다. 예, 나는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한다. 예, 그래야 내가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다시 더 크게 설 수 있다. 이 점을 절실하게 자기가 인식한다면 이번에 이거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최대의 승부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절박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김무성 총괄본부, 그때 총괄본부장이었죠. 총괄본부장이었죠. 그때도 한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박근혜 지지율이 하락세로 들어가고 비상 상황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에서 탈박 아닙니까? 그래 김무성을 급히 불러다가 총괄 선대본부장을 시키면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해요. 한 2달 남은 게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고. 근데 그 당시 김무성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줬고 또 거기에 당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이 소속 의원들하고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어서요. 서로 반목하고 그런 점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본래 좀 너무 엇나가지고 걱정하던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 더 오히려 또 그게 또 이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그래서 더 이제 마음을 모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소속 의원들도 이제는 이준석 대표를 전에 같이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줘 버려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반성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선거 승리로서 내가 그걸 입증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갚는 것은 내가 선거 승리를 이끄는 거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이제는 이 모든 걸 던져가지고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야전 침대 그냥 누워서 노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그 각오를 국민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독좀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정책 면에서도 우선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권유를 했던 게 그 지하철 출퇴근 이사를 좀 하라 했는데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여의도 역에 나가서 90도 인사를 어쨌든 어제도 GTX 또 그 지옥철을 타고 지하철 출근을 하면서 GTX 3개 노선을 더 신설을 하겠다, 더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에서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그동안 아주 수건 사업인 춘천이라든가 평택, 여주까지도 더 연장하고 김부선이라고 김포, 부산, 아니 부천 그 노선 때문에 아주 그쪽에서는 100만 인구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좀 연장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민생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임대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절반 정도로 줄이는 노력을 정부가 지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임대료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그 민생 또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냐면 중요한 것은 서민들에 대한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그래 와서 거창한 거대 담론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를 우리가 이 후보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부응해갔다는 그런 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와야 되고 공약 하나하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생활 밀착형, 생계 밀착형 그런 공약이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 교통 수단을 확충한다든지 또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바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이런 공약이 앞으로도 계속 생산돼야 되겠죠. 그런데 본부든지 국민의힘이든지 거기서 전략팀에서 그것은 이제 그런 국가 장기 구상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우리 국민을 어떻게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것인지 그걸 딱 보면 그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은 이제 바로 적극적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씩 그냥 한 포 사격하듯이 하나씩 내던져야죠. 그게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제 경쟁이 거기서 우열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전략팀도 정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정도의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35% 안팎에 딱 고착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 47, 8% 나가서는 51%를 얻어야 이기는 거니까 본인 적어도 최소한도 본인 득표가 한 47, 8%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기타 후보들 빼더라도 양강이 붙는다고 할 경우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면은 상당히 뭐 윤석열 후보가 자기 지지율이 빠졌을 뿐이니까 실질을 해보고 오면은 충분히 반등의 기회 또 지금 상황을 역전시킬 그런 기회는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TV 토론이라고 봅니다. 뭐 이재명이가 말 잘한다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그러나 윤석열이는 얼마든지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면은 왜 TV 토론을 그동안 회피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재명은 너무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말 바꾸기도 너무 많이 하고 뭐 대장동 갖고도 뭐 몇 번을 우려먹어도 끝이 없는데 왜 거부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율이 높으니까 부자 몸조심한 것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뒤에 무슨 뭐 감출 게 있나? 뭐 떳떳하지 못한 게 있나? 이런 인식까지 주게 되고 역시 자기가 말 잘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네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 오히려 이제 공세로 나오던데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가서 아무리 말 잘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대담을 할 경우에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면서 나를 더 부각시키는지 이런 기술인데 그건 아무리 그렇지만 검사 출신의 평생 검사라는 게 재판장에 가서 말하고 신문하고 그런 게 평생 일인데 그걸 못 올 리가. 자신감만 가지면 돼. 자신감만 가지면. 지난번 경선 때도 초반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후반 중반 들어가면서 잘했잖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길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 콘텐츠라든가 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이지 말 잘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둘이 비교하면 만약 서로 말하면서 공격거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쪽이 훨씬 많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자기가 억지로 감추는 건데 이렇게 토론에 들어가면 그걸 그냥 감추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 급소를 잘 찔러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가면 그 사람 오히려 망신은 이재명이 당하는 거지. 윤석열은 아무리 털어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 부인 문제도 그렇게 무슨 범죄 행위는 아니란 말이야. 도덕적인 문제. 그 장모 얘기야. 결혼 전에 그 사람들이 살던 얘기까지 어떻게 하면 그 집안 얘기로 따지면 이재명이는 무슨 조카가 살인하고 아주 말도 못하는 집안이고 본인 스스로가 비천한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변이 더럽다면서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죠.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진흙 속에서 핀 꽃을 봐달라 했는데 아니 진흙 속에서 핀 꽃이 돼가지고도 하는 짓이 맨날 그 짓이야. 형수 욕설이나 하고 말이죠. 어디가 이 변론을 하더라도 아주 이상한 변론이나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한 달 사이입니다. 11월만 해도 날라라 했지 않습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기간은 여러 차례 이게 이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이 남아 있어요. 얼마든지 반전을 시킬 수 있고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의 그런 자세들이 반영이 돼서 조금씩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예. 또 뭐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